저녁에 책갈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문자를 프리즘 삼아 성장의 혼란과 깨달음을 비추고 이야기를 배삼아 가보지 못한 인생의 저편으로 건너갑니다. 이번에 공유할 이야기는 신혼 첫날 밤, 시어머니는 내게 기선제압을 하려 내 몸에 오줌이 든 대야를 끼얹었고 남편은 이를 못 본 척했다. 나는 차가운 미소를 지으며 한 가지 행동을 했고 시어머니는 그대로 얼어붙었다입니다.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순백의 웨딩드레스를 입은 내 모습을 바라보았다. 입꼬리가 저절로 올라갔다. 오늘은 나와 박민준 씨의 결혼식 날이다. 메이크업실 창문으로 쏟아지는 햇살은 이 특별한 날에 금빛 테두리를 둘러주는 것만 같았다. 유진아, 너 정말 예쁘다. 내 절친 수연이가 웨딩드레스 매무새를 만져주며 눈시울을 붉혔다. 진심으로 축하해. 울지마. 화장 번지면 어떡해. 나는 수연이의 손을 꼭 쥐었다. 마음속은 친구의 축복으로 따뜻해졌다. 밖에서 사회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신부님, 준비되셨나요? 식이 곧 시작됩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아버지의 팔짱을 꼈다. 웨딩 마치와 함께 예식장 문이 천천히 열리는 순간 버진 로드 끝에 서서 눈물을 글썽이는 민준 씨가 보였다. 모든 긴장감이 눈 녹듯 사라졌다. 우리의 만남은 진부한 로맨스 소설처럼 평범했다. 회사 아래층 카페에서 그가 내 아메리카노를 잘못 가져간 것이 시작이었다. 하지만 사랑의 과정은 그 커피처럼 씁쓸함 속에 달콤한 여운을 남겼다. 2년간의 연애 동안 그는 나의 작은 습관 하나하나를 기억했고 나의 모든 변덕을 받아주었다. 내가 야근으로 밤늦게 귀가할 때면 거실의 등은 언제나 나를 위해 켜져 있었다. 오늘 우리는 드디어 한 가족이 되려 하고 있었다. 예식은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시어머니 김혜숙 여사가 축사를 위해 단상에 오르기 전까지는 말이다. 제 아들 민준이가 유진이처럼 착한 며느리를 얻은 것은 우리 박씨 가문의 복입니다. 시어머니는 마이크를 쥐고 환하게 웃었지만 그 눈빛은 날카롭게 내 온몸을 훑었다. 마치 상품의 가치를 평가받는 듯한 불쾌감이 들었다. 유진이가 집안 형편은 평범하지만 다행히 사리가 밝고 부지런하니 앞으로 틀림없이 현명한 아내가 될 겁니다. 내 얼굴에 미소가 굳어졌다. 겉으로는 칭찬이었지만 속으로는 나를 깎아내리는 말이었다. 민준 씨는 내 불편함을 눈치챘는지 내 손을 살짝 쥐며 위로했다. 엄마가 원래 말주변이 좀 없으셔. 아기는 없을 거야. 그가 내 귓가에 속삭였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마음속 불쾌함을 억눌렀다. 오늘은 우리의 중요한 날이니까 이런 사소한 일로 기분을 망치고 싶지 않았다. 예식이 끝나고 사진 촬영 시간이 되었다. 사진작가가 막 우리 위치를 잡아주자마자 시어머니가 끼어들었다. 그렇게 찍으면 안 돼. 신부는 내 아들 오른쪽에 서야지. 우리 집안 규칙이 그래. 그녀는 막무가내로 나를 민준 씨의 다른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유진아, 웃는 게 너무 어색하잖아. 자연스럽게 좀 웃어봐. 나는 어색하게 표정을 고쳤다. 곁눈질로 보니 민준 씨가 미간을 찌푸렸지만 결국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이어진 가족사진 촬영은 거의 시어머니의 동무대였다. 그녀는 끊임없이 모두의 위치와 표정을 지시했고 심지어 사진작가마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전문가가 알아서 하시게 좀 둬요. 민준 씨가 마침내 참지 못하고 말했다. 네가 뭘 알아. 사진 하나에도 다 법도가 있는 거야. 시어머니는 아들을 쏘아붙이고는 내게로 시선을 돌렸다. 유진아, 내 말이 맞지? 갑작스러운 질문에 나는 억지 미소를 지을 수밖에 없었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사진 찍을 때 신경 쓸 게 많죠. 시어머니는 작은 승리를 거둔 사람처럼 만족스럽게 고개를 끄덕였다. 피로연이 끝나고 우리는 민준 씨의 본가인 빌라로 돌아왔다. 우리 집이라고 했지만 사실 내가 이곳에 온 것은 세 번째였다. 결혼 전 우리는 주로 내가 얻은 오피스텔에서 지냈다. 민준 씨는 빌라가 인테리어 공사 중이라 지내기 불편하다고 했었다. 오늘에서야 그 인테리어가 핑계였음을 깨달았다. 우리 방은 2층이었다. 민준 씨가 내 캐리어를 들고 나를 안내했다. 문을 열었을 때
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이른바 신혼방이라는 이곳은 마치 1990년대 모델하우스처럼 꾸며져 있었다. 분홍색 침대 시트, 레이스가 달린 커튼, 화장대 위에는 내가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화장품들이 가득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벽에 걸린 거대한 웨딩 사진이었다. 오늘 우리가 찍은 사진이 아니라 시어머니와 시아버지의 결혼 사진이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나는 민준 씨를 향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민준 씨도 놀란 듯 보였다. 엄마가 서프라이즈를 해준다고 하시더니 이게 뭐람? 그는 사진 앞으로 다가가 말했다. 이거 당장 뗄게. 됐어. 너무 늦었으니 내일 해. 나는 피곤한 듯 관자놀이를 눌렀다. 아침 5시에 일어나 메이크업을 받은 지금까지 나는 완전히 지쳐 빨리 쉬고 싶을 뿐이었다. 민준 씨가 미안한 듯 나를 안았다. 미안해. 엄마가 가끔 좀 고지식하셔서 그래. 하지만 마음은 좋은 분이야. 앞으로 내가 잘 말씀드릴게.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신혼 첫날부터 다투고 싶지 않았다. 샤워를 마치고 나는 우리가 함께할 신혼밤을 기대하며精신 준비한 실크 잠옷으로 갈아입었다. 하지만 민준 씨가 불을 끈 지 얼마 안 되어 방문이 거칠게 열렸다. 엄마, 민준 씨가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났다. 시어머니는 문 앞에 서서 손전등을 든 채 우리 몸을 똑바로 비추고 있었다. 나는 황급히 이불을 끌어당겨 몸을 가렸다. 수치심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어 올랐다. 이불 좀 보자. 시어머니는 침대 앞으로 성큼성큼 다가와 이불을 획 걷어버렸다.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나는 본능적으로 몸을 웅크렸다. 목소리가 충격으로 날카로워졌다. 우리 집안 규칙이다. 신혼 첫날 밤에는 처녀인지 확인해야 해.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말했다. 손전등 불빛이 나와 민준 씨 사이를 오갔다. 내 아들이 더러운 여자를 데려온 건 아닌지 봐야지.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21세기에 아직도 이런 황당한 규칙이 있다니? 나는 민준 씨를 돌아보았다. 그가 당장 이 프라이버시 침해 행위를 막아주길 기대했다. 하지만 그는 그저 어색하게 서서 입술만 달싹일 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어머님, 나가주세요. 나는 마침내 떨리는 목소리를 되찾았다. 이건 어머님이 상관하실 일이 아니에요. 시어머니는 코웃음을 쳤다. 우리 박씨 집안에 들어온 이상 우리 집 규칙을 따라야지. 그녀는 의미심장하게 침대 시트를 힐끗 보고는 몸을 돌려 문을 쾅 닫고 나갔다. 방 안은 죽음 같은 정적에 휩싸였다. 나는 침대에 멍하니 앉아 있었다. 온몸이 차갑게 식어갔다. 이것은 내가 기대했던 신혼밤이 아니었다. 내가 상상했던 결혼의 시작이 아니었다. 유진아, 민준 씨가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왜 아무 말도 안 했어? 나는 목소리를 낮춰 따졌다. 당신 엄마가 나한테 저러는데 그냥 보고만 있었잖아.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생각이 보수적이셔. 마음에 담아두지 마.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다. 그냥 한 번만 참아주면 안 될까? 한 번만 참아줘. 나는 2년간 사랑했던 이 남자를 쳐다보았다. 갑자기 그가 낯설게 느껴졌다. 결혼식에서 시어머니가 은근히 나를 깎아내릴 때도, 사진 촬영 때 이래라 저래라 할 때도, 그리고 지금 이 말도 안 되는 상황에서도 그는 언제나 내게 참으라고만 했다. 자자, 내일 친정에도 가야 하잖아. 결국 나는 민준 씨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다. 소리 없는 눈물이 베개를 적셨다. 그날 밤 나는 밤새 뒤척였다. 머릿속에서는 시어머니가 이불을 걷어 올리던 장면과 민준 씨의 침묵하던 표정이 계속해서 재생되었다. 나는 이 가족을 정말로 이해하고 있는지, 박 씨 집안의 며느리가 될 준비가 정말로 되었는지 의심하기 시작했다. 창밖의 달이 구름 뒤로 조용히 숨었다. 마치 이 결혼의 첫 번째 균열을 참아볼 수 없다는 듯이 나는 천장을 응시했다. 눈이 뻑뻑하고 아팠다. 창밖 하늘이 이미 희미하게 밝아오고 있었지만 나는 한숨도 자지 못했다. 옆에 누운 민준 씨는 어젯밤에 소동은 없었던 일인 양 새근새근 잠들어 있었다. 조심스럽게 일어나 욕실로 들어갔다.
거울 속 여자는 두 눈이 퉁퉁 붓고 눈 밑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와 있었다. 나는 수도꼭지를 틀어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어내며 지워지지 않는 굴욕감을 씻어내려 애썼다. 유진아, 일찍 일어났네. 등 뒤에서 민준 씨의 목소리가 들렸다. 나는 수도를 잠그고 수건으로 천천히 얼굴을 닦았다. 바로 돌아보지 않았다. 잠이 안 와서. 내 목소리는 나 자신도 낯설게 느껴질 만큼 평온했다. 민준 씨가 다가와 내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직도 어젯밤 일 때문에 화났어? 엄마는 원래 그런 분이야. 아기는 없어. 우리 침실에 멋대로 들어와서 손전등을 비추고 이불을 걷어서 확인하는 게 아기가 없는 거라고? 나는 그의 말을 자르며 획 돌아섰다. 그냥 날 너무 아끼셔서 그래. 민준 씨는 내 시선을 피했다. 어른들 생각은 우리랑 다르잖아. 적응할 시간이 필요하신 거야. 뭘 적응해? 내가 당신이 고른 며느리가 아니라는 사실에 내가 날카롭게 반문했다. 민준 씨의 얼굴색이 변했다. 이상한 생각하지 마. 그가 내 얼굴을 만지려 했지만 나는 한 걸음 물러서 피했다. 어색한 침묵 끝에 민준 씨는 한숨을 쉬었다. 아침 차려줄게. 그가 떠난 후 나는 세면대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 사람은 내가 알던 민준 씨가 아니었다. 연애 시절 동료에게 괴롭힘 당할 때 나를 위해 나서주고 내가 아플 때 밤새 간호해주던 그 민준 씨는 어디로 갔는가? 왜 어머니 문제만 얽히면 그는 비겁한 타인이 되어버리는 걸까? 아침 식탁에는 이미 시어머니가 상석에 앉아 있었다. 앞에는 정갈한 반찬 몇 가지가 놓여 있었다. 그녀는 단정하게 한복을 차려입고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쪽을 찌고 있었다. 마치 중요한 행사에 참석할 준비를 한 사람 같았다. 일어났니, 유진아. 그녀는 어젯밤 일은 없었다는 듯 상냥하게 나를 불렀다. 이리 와서 내가 직접 만든 아침 좀 먹어보렴. 나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이고 민준 씨 옆자리에 앉았다. 식탁의 분위기는 기이할 정도로 숨막혔다. 시어머니는 살갑게 내게 반찬을 놔주며 결혼식 소감을 물었고 민준 씨는 위기가 지났다고 생각하는지 눈에 띄게 안심한 표정이었다. 아, 맞다. 유진아. 시어머니가 갑자기 젓가락을 내려놓으며 엄숙하게 말했다. 오늘 저녁에 집에 친척 몇 분이 오실 거야. 우리 집안 전통에 따라 새색 씨가 시댁 처신사 선물을 준비해야 한단다. 시댁 처신사 선물이요. 나는 미간을 찌푸렸다. 민준 씨에게 들어본 적 없는 말이었다. 우리 집안의 규칙이란다. 시어머니의 미소에는 거부할 수 없는 단호함이 섞여 있었다. 네가 시집 왔으니 따라야지. 나는 민준 씨를 쳐다보았다. 그가 뭐라고 말해주길 바랐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이고 밥만 먹으며 우리의 대화를 못 들은 척했다.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요? 나는 분노를 억누르며 물었다. 시어머니는 주머니에서 접힌 종이 쪽지를 꺼내 내게 건넸다. 여기 다 적혀 있단다. 명심하렴. 다른 사람 손을 빌리지 말고 네가 직접 준비해야 해. 종이를 펼치자 특정 브랜드의 대추부터 어느 외진 전통시장에서만 파는 차, 종류, 심지어 내가 직접 손바느질해야 하는 베개시까지 최소 20가지 항목이 빽빽하게 적혀 있었다. 이건 내가 막 입을 열려는 순간 초인종이 울렸다. 민준 씨는 구세주를 만난 듯 벌떡 일어나 내가 나갈게 라고 외쳤다. 그가 자리를 비운 사이 시어머니는 몸을 앞으로 숙이며 싸늘하게 말했다. 서유진, 시집 왔다고 다 끝난 줄 알지 마라. 우리 박씨 집안에서는 며느리가 규율을 알아야 하는 거야. 어젯밤은 시작에 불과해. 알겠니? 나는 순식간에 표정이 돌변한 이 여자를 보며 충격에 빠졌다. 손에 쥔종이가 구겨졌다. 그때 민준 씨가 돌아왔다. 뒤에는 택배기사가 화려한 붉은 장미 꽃다발을 들고 서 있었다. 선물이야. 결혼 후 첫날을 축하해. 민준 씨는 비위를 맞추려는 듯한 미소를 지으며 내게 꽃을 건넸다. 장미 향기가 공기 중에 퍼졌지만 나는 그저 비참할 뿐이었다. 이 꽃다발은 이 집안이 드러내고 있는 흉측한 민낯을 가리려는 값싼 보상처럼 느껴졌다. 고마워요.
나는 기계적으로 꽃을 받아들었다. 곁눈질로 보니 시어머니의 입가에 경멸의 냉소가 스쳐 지나갔다. 낮 동안 나는 친정 갈 준비를 핑계로 신혼방에 틀어박혀 있었다. 사실은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다. 휴대폰이 울렸다. 수연이의 메시지였다. 신혼생활은 어때? 나는 화면을 쳐다보며 키보드 위에서 손가락을 망설였다. 뭐라고 답해야 할까? 시어머니는 통제광이고 남편은 겁쟁이라고 말해야 할까? 아니면 모든 게 괜찮은 척 겉으로 보이는 행복을 유지해야 할까? 결국 나는 웃는 이모티콘 하나만 보냈다. 어떤 일은 입 밖으로 내기조차 창피했다. 저녁 무렵 나는 시어머니가 요구한 시댁 처신사 선물을 준비하기 시작했다. 대부분의 물건은 단시간에 준비하는 것이 불가능했다. 명백히 나를 골탕 먹이려는 의도였다. 내가 목록을 보며 막막해하고 있을 때 아래층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유진아, 내려와서 일 좀 도와라. 부엌에서 시어머니는 산더미 같은 식재료를 가리켰다. 곧 친척들 오실 시간이다. 너는 갈비찜을 맡아라. 우리 집 며느리는 다 이 음식은 할 줄 알아야 해. 하지만 전 한 번도 해본 적 없어요. 못하면 배우면 되지. 시어머니는 내 말을 거칠게 끊었다. 요리법은 여기 있다. 그대로 해. 명심해. 인스턴트 재료는 쓰면 안 된다. 대추도 하나하나 씨를 발라내고 그녀는 누렇게 바랜 요리 노트를 던져주고는 의기양양하게 자리를 떴다. 요리 노트를 펼치자 글씨가 희미해서 일부 과정은 알아볼 수도 없었다. 심호흡을 몇 번 한 후 나는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2시간 후 땀으로 흠뻑 젖은 채 완성된 음식을 식탁에 올렸을 때 시어머니는 젓가락으로 한번 휘저어보고는 미간을 찌푸렸다. 너무 질기잖아. 도저히 먹을 수가 없네. 어떻게 이렇게 간단한 일 하나도 제대로 못하니? 엄마, 유진 씨가 처음 한 것 치고는 괜찮잖아요. 민준 씨가 마침내 나를 위해 변호했지만 그 목소리는 애처로울 정도로 힘이 없었다. 처음 나는 시집 온 첫날부터 잔치상을 차려냈어.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여 이미 도착한 친척들에게 들으라는 듯 말했다. 요즘 애들은 너무 오냐오냐 커서 문제야. 친척들은 의미심장한 눈빛을 교환했고 누군가는 작은 소리로 동조했다. 나는 그 자리에 서서 수많은 시선이 바늘처럼 나를 찌르는 것을 느꼈다. 저녁 식사는 기이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었다. 시어머니는 끊임없이 친척들에게 민준 씨의 성공을 자랑하면서 의도적으로 나의 집안과 직업을 깎아내렸다. 내가 뭐라고 말하려 하면 교묘하게 말을 끊거나 화제를 돌렸다. 유진이는 은행 다닌다면서? 그럼 월급은 얼마 안 되겠네? 친정 부모님은 아직 은퇴 전이시고 그럼 나중에 애 볼 때 도움받긴 틀렸구나. 요즘 젊은 것들은 절약할 줄을 몰라. 민준 씨는 내 옆에 앉아 있었지만 마치 은하수만큼이나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았다. 그는 가끔 내게 반찬을 놔주었지만 어머니의 모욕을 막기 위해 제대로 나선 적은 단 한 번도 없었다. 식사 후 시어머니는 갑자기 전통에 따라 새색 씨가 어른들께 패백을 올려야 한다고 선언했다.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나는 거실 중앙으로 떠밀렸다. 누군가 내게 쟁반을 건넸다. 그 위에는 술잔과 뜨거운 정종이 담긴 주전자가 놓여 있었다. 한 분 한 분께 무릎 꿇고 절하면서 올려야 해. 시어머니가 내 귓가에 나지막이 명령했다. 무릎을 꿇으라고? 나는 눈을 크게 뜨고 민준 씨를 쳐다보았다. 그가 한마디 해주길 바랐지만 그는 내 시선을 피하며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마음은 바닥까지 가라앉았다. 이건 전통이 아니었다. 명백한 모욕이었다. 하지만 주위를 둘러보니 모든 친척이 마치 당연한 일인 양기대의 찬눈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뭐하니 어서 해. 어른들 기다리시게 하지 말고. 시어머니가 재촉했다. 나는 심호흡을 하고 쟁반을 들고 가장 연장자인 고모할머니께 다가갔다. 하지만 나는 무릎을 꿇지 않았다. 대신 허리를 살짝 굽혀 두 손으로 술잔을 올렸다. 고모할머님, 술 한 잔 받으세요. 거실은 순간 정적에 휩싸였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잿빛으로 변했다. 우리 집안 규칙은 무릎 꿇고 절하는 거라고 했다.
그녀는 거의 소리를 질렀다. 엄마, 민준 씨가 마침내 일어섰다. 요즘 시대에 꼭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잖아요. 넌 입 다물어. 시어머니는 아들을 일가라고는 내게로 돌아섰다. 서유진, 내가 오늘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이 집에서 살 생각 마라. 모든 시선이 내게 쏠렸다. 피가 머리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쟁반을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나는 오늘 굴복하면 앞으로 이 집에서 영원히 설 자리가 없을 것임을 알았다. 죄송합니다. 제 무릎은 하늘과 부모님께만 꿇습니다.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쟁반을 탁자 위에 내려놓았다. 이것이 이 집에 들어오는 조건이라면 저는 이 문을 들어오지 않겠습니다. 말을 마친 나는 계단을 향해 돌아섰다. 등 뒤에서 시어머니의 히스테릭한 고함과 친척들의 수군거림이 터져나왔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신혼방으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짐을 싸기 시작했다. 이 집이라는 곳에서 단 1분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다. 마지막 옷을 캐리어에 쑤셔넣고 있을 때 문이 거칠게 열렸다. 민준 씨가 창백한 얼굴로 서 있었다. 가려는 거야? 그의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여기 더 머물 수 있을 것 같아요? 내가 반문했다. 엄마는 그냥 화가 나서 그러신 거야. 이미 후회하고 계셔. 민준 씨가 변명하려 했다. 후회. 나는 냉소했다. 민준 씨, 당신은 정말 순진한 거예요. 아니면 순진한 척하는 거예요? 당신 엄마는 처음부터 나를 받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민준 씨는 침묵했다. 그의 표정은 그가 사실 모든 것을 알고 있었음을 말해주고 있었다. 내가 계속 짐을 싸자 그가 갑자기 무릎을 꿇었다. 유진아, 제발 가지 마. 나한테 시간을 좀 줘. 내가 엄마랑 제대로 얘기할게. 그는 내 다리를 붙잡고 흐느꼈다. 사랑해. 정말 사랑해. 그의 모습을 보니 마음이 한순간 약해졌다. 우리에겐 2년의 시간이 있었고 결혼은 원래 쉽지 않은 법이니까. 어쩌면 그가 정말 변할지도 모른다. 내가 망설이는 순간 방문이 다시 열렸다. 시어머니가 구리 대야를 들고 서 있었다. 그 안에는 탁한 노란색 액체가 담겨 있었고 코를 찌르는 냄새가 났다. 가고 싶다고? 그렇게 쉽게는 안 되지. 그녀는 비웃으며 내가 반응하기도 전에 대야의 액체를 내게 끼얹었다. 차가운 액체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적셨다. 옷과 머리카락을 타고 흘러내렸다. 코를 찌르는 암모니아 냄새는 그것이 소변임을 알려주었다. 엄마, 뭐 하는 짓이에요? 민준 씨가 소리쳤다. 버릇을 가르쳐주는 거다. 시어머니는 당당하게 말했다. 우리 박씨 집안에 들어온 이상 살고 죽는 것도 박씨 집안 사람이야. 나는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소변이 머리카락 끝에서 뚝뚝 떨어져 값비싼 카펫 위에 얼룩을 남겼다. 극한의 분노는 오히려 나를 이상할 정도로 침착하게 만들었다. 나는 얼굴을 한번 닫고 민준 씨를 보았다. 이제 무슨 할 말이 있죠? 민준 씨의 입술이 떨렸다. 그의 시선은 나와 어머니 사이를 오갔다. 결국 그는 고개를 숙였다. 유진아, 엄마는 연세가 많으셔서 그래. 그냥 네가 이해해줘. 그 한마디가 내 마지막 환상을 산산조각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112에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신고하려고요. 어떤 사람이 제게 폭행과 모욕을 가했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식간에 변했다. 너 뭐 하는 짓이야? 집안일을 경찰에 신고해? 민준 씨도 당황했다. 유진아, 이러지 마. 우리끼리 해결하자. 나는 그들을 무시하고 접수 요원에게 침착하게 사건 경위와 주소를 설명했다. 전화를 끊은 후 나는 휴대폰으로 현장을 촬영하기 시작했다. 흠뻑 젖은 옷, 바닥의 액체, 그 구리 대야, 그리고 시어머니의 일그러진 표정까지. 네, 네가. 시어머니는 나를 가리키며 기가 막혀 말을 잇지 못했다. 제가 뭐요? 나는 평온하게 물었다. 어머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만만한 사람이 아니라서요. 경찰은 금방 도착했다. 바디캠 앞에서 시어머니는 자신의 행위를 완강히 부인하며 그것은 전통적인 축복의식이었고 대야에 든 것은 특제 약초물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경찰이 샘플을 채취해 검사하겠다고 하자 그녀의 표정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경찰관님, 이건 다 오해입니다. 민준 씨가 갑자기 끼어들었다. 제 아내와 어머니 사이에 작은 마찰이 있었을 뿐이에요. 이렇게까지 크게 벌일 일은 아닙니다. 나는 차갑게 그의 말을 끊었다. 오해 아닙니다. 제 휴대폰에 영상 증거가 있습니다. 결국 경찰의 중재하에 시어머니는 마지못해 사과했고 나는 사건 접수증을 받아냈다. 경찰이 떠난 후 집안의 분위기는 빙점까지 떨어졌다. 이제 만족하니? 집안 망신시켜서 영광이냐? 시어머니가 이를 갈며 말했다. 나는 대답하지 않고 곧장 욕실로 들어가 샤워기를 틀었다. 뜨거운 물줄기가 내 몸의 모든 굴욕과 오물을 씻어내주길 바랐다. 거울은 금세 수증기로 뿌옇게 변했다. 마치 이 결혼에 대한 나의 희망처럼. 샤워를 하고 나오자 민준 씨가 침대가에 앉아 나를 기다리고 있었다. 그가 나를 안으려 했지만 나는 피했다. 유진아, 미안해. 엄마가 정말 그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 그의 목소리에는 울음기가 섞여 있었다. 나는 한때 깊이 사랑했던 이 남자를 피곤한 눈으로 바라보았다. 민준 씨, 이제 선택권을 줄게요. 우리 둘이 분가해서 나가 살거나 아니면 내일 구청 가서 이혼 서류 접수해요. 민준 씨의 눈이 커졌다. 분가? 엄마가 절대 허락 안 하실 거야. 이 집은 아버지가 남기신 집이라고. 그럼 이혼은요? 내가 침착하게 물었다. 안 돼. 절대 이혼 못해. 민준 씨는 격하게 말했다. 유진아, 제발 시간을 좀 줘. 내가 변할게. 약속할게. 그의 고통스러운 표정을 보니 마음이 흔들렸다. 어쩌면 이 결혼에 기회를 줘야 할지도 모른다. 어쩌면 그가 정말 변할 수 있을지도. 한 달. 마침내 내가 말했다. 당신의 약속을 증명할 시간, 한 달을 줄게요. 민준 씨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나를 껴안고 고맙다는 말과 약속을 반복했다. 하지만 나는 그의 어깨에 기댄 채 벽에 다시 걸린 시어머니의 웨딩 사진을 바라보았다. 내 마음속에는 이미 차가운 벽이 세워져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악몽을 꿨다. 출구 없는 미로에 갇혔고 사방에서 시어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전화벨 소리에 잠이 깼다. 수연이었다. 유진아, 너 괜찮아? 그의 목소리는 걱정으로 가득했다. 왜? 무슨 일 있어? 나는 아직 잠이 덜 깬 상태였다. 박민준 씨, 혹시 너한테 뭐 숨기는 거 없어? 수연이가 망설이며 말했다. 내 남자친구가 그러는데 자기 동료가 박민준 씨 전 여자친구를 안대. 나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다. 전 여자친구? 무슨 전 여자친구? 자세한 건 나도 모르겠는데 우리 만나서 얘기 좀 할까? 전화를 끊고 나는 옆에서 잠든 민준 씨를 보았다. 갑자기 그가 지독히 낯설게 느껴졌다. 내가 2년간 안다고 생각했던 이 남자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비밀을 가지고 있는 걸까? 창밖으로 첫 햇살이 구름을 뚫고 들어와 그 굴이 대야를 비췄다. 시어머니는 마치 무언의 위협처럼 그것을 우리 방에 일부러 남겨두었다. 나는 조용히 휴대폰을 들어 어젯밤 녹화한 영상을 클라우드에 백업했다.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는 서유진이 아닐 것이다. 친정에 가는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 서서 컨실러로 눈 밑에 짙은 다크서클을 꼼꼼하게 가렸다. 어젯밤의 소동 이후 거의 뜬 눈으로 밤을 새웠다. 눈을 감을 때마다 그 지워지지 않는 소변 냄새가 나는 것만 같았다. 유진아, 준비 다 됐어? 민준 씨가 문 밖에서 조용히 물었다. 나는 대답 없이 립스틱을 계속 발랐다. 거울 속 여자는 얼굴이 수척했고 아무리 공들여 화장을 해도 눈 속의 피로와 실망감은 가릴 수 없었다. 민준 씨가 문을 열고 들어왔다. 손에는 고급스러운 선물 상자가 들려 있었다. 장모님 드릴 선물이야. 그는 비위를 맞추듯 상자를 내밀었다. 최고급 우전차, 유젠자인데 아버님이 분명 좋아하실 거야. 나는 선물 상자를 힐끗 쳐다보고는 받지 않았다. 트렁크에 넣어둬요. 민준 씨는 멋쩍게 상자를 내려놓고 잠시 망설이다 입을 열었다. 유진아, 어제 일에 대해서는 지금은 그 얘기하고 싶지 않아요. 나는 그의 말을 끊고 화장품 파우치를 닫았다. 가요. 부모님 기다리시겠어요?
차를 타고 가는 내내 민준 씨는 몇 번이나 말을 걸려 했지만 나는 시종일관 창밖을 보며 침묵했다. 부모님이 사시는 아파트 단지 앞에 차가 멈췄을 때 나는 내 손바닥이 손톱에 찍혀 깊은 초승달 모양의 자국이 여러 개 난 것을 발견했다. 유진아, 엄마가 일찌감치 아파트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우리 차를 보자마자 바로 달려나왔다. 엄마는 내가 사들인 짙은 와인색 한복을 곱게 차려입고 머리는 막 미용실에 다녀온 듯 정성스럽게 매만져져 있었다. 엄마, 나는 억지 미소를 지으며 엄마의 품에 안겼다. 익숙한 섬유유연제 향기에 코끝이 찡해지며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왜 이렇게 살이 빠졌어? 엄마는 내 얼굴을 감싸주며 예리하게 나의 이상을 감지했다. 안색이 왜 이리 안 좋아? 잠을 잘 못 잤니? 결혼식 때문에 너무 피곤해서요. 나는 가볍게 둘러대며 엄마의 캐묻는 눈길을 피했다. 아빠는 현관문 앞에 서서 평소와 달리 정장을 차려입고 계셨다. 늘 엄격하던 얼굴에 옅은 미소가 어려 있었다. 왔구나. 아빠. 나는 아빠에게 다가가 안겼다. 목이 메었. 거실에는 내가 좋아하는 음식들이 가득 차려져 있었다. 탕수육, 깐쇼새우, 우럭찜. 엄마는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었다. 이걸 보니 박씨 집안 식탁에서 시어머니가 일부러 민준 씨가 좋아하는 매운 음식만 차려놓고 매운 걸 못 먹는 나는 맨밥에 장아찌만 먹어야 했던 기억이 떠올라 울컥했다. 얼른 앉아서 밥 먹어. 엄마는 내 손을 끌며 말했다. 결혼하고 어떻게 지내는지 얘기 좀 해봐. 나는 입을 열었지만 어디서부터 말해야 할지 몰랐다. 신혼 첫날 밤 시어머니가 내 몸에 소변을 끼얹었다고 말해야 하나? 남편은 그걸 보고도 못 본 척했다고 해야 하나? 다 잘 지내요. 민준 씨가 재빨리 대답하며 가식적인 미소를 지었다. 어머니께서 유진이한테 무척 잘해주세요. 눈물이 걷잡을 수 없이 쏟아져 나왔다. 나는 지난 이틀간의 일을 전부 털어놓았다. 시어머니의 괴롭힘, 신혼 첫날 밤의 모욕, 그리고 그 소변 대화까지. 뭐라고? 엄마는 얼굴이 새하얘지며 손에 쥔 젓가락을 탁하고 떨어뜨렸다. 아빠가 벌떡 일어섰고 의자가 바닥에 끌리며 귀에 거슬리는 소리를 냈다. 내가 그 집안 찾아가서 따져야겠다. 아빠의 목소리는 분노로 떨렸다. 아빠, 안 돼요. 나는 아빠의 팔을 붙잡았다. 이미 경찰에 신고해서 처리했어요. 경찰에? 엄마는 숨을 들이켰다. 결혼한 지 이틀 만에 경찰서까지 가게 만들어? 그럼 어떡해요? 그냥 당하고만 있어요? 나는 나 자신도 놀랄 만큼 날카로운 목소리로 반문했다. 엄마는 잠시 침묵하더니 뜻밖의 말을 했다. 유진아, 결혼은 장난이 아니야. 시어머니가 아무리 그래도 어른이잖니. 네가 좀 더 참고 양보해야지.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엄마, 그 사람이 제 몸에 소변을 부었어요. 이걸 참으라고요? 이제 내 신부는 그 집 며느리야. 친정에 있을 때처럼 제멋대로 굴면 안 돼. 엄마는 간곡하게 말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집안에서 박씨 집안 같은 좋은 곳에 시집간 건 쉬운 일이 아니야. 좋은 집안이요? 나는 거의 웃음이 터져 나올 뻔했다. 엄마, 지금 무슨 말씀하시는지 알고 계세요? 아빠가 우리를 막아섰다. 됐어. 유진이가 억울한 일을 당했는데 우리가 이렇게 가만히 있을 순 없지. 아빠는 내게로 몸을 돌렸다. 이혼하고 싶니? 그 질문은 망치처럼 내 마음에 내리꽂혔다. 이혼, 결혼한 지 사흘 만에 이혼. 내 머릿속에는 민준 씨와 사랑했던 순간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가 내 생일을 위해 준비했던 서프라이즈, 내가 열이 났을 때 밤새 간호해주던 모습, 청혼할 때 떨리던 그의 목소리. 모르겠어요. 마침내 나는 나지막이 말했다. 민준 씨가 변하겠다고 약속했어요. 조금 더 지켜보고 싶어요. 엄마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그래야지. 부부싸움은 칼로물 백이야. 네가 시어머니 비위 좀 맞춰드리면 다 좋아질 거야. 나는 엄마를 보았다. 엄마 세대는 아마 이렇게 참고 살았을 것이다. 하지만 나는 평생의 굴욕으로 표면적인 가와만 사성을 얻고 싶지는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 씨는 조심스럽게 내 눈치를 살폈다. 부모님께서 별 말씀 안 하셨지? 다 아셨어요. 나는 차갑게 말했다. 아빠가 무척 화나셨어요. 민준 씨의 얼굴색이 변했다. 유진아, 어떻게 그런 일을 부모님께 말씀드려? 집안 망신이야. 그럼 저는 조용히 참고만 있어야 한다는 건가요?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민준 씨, 제가 준 한 달은 저한테 어떻게 처신하라고 가르치라고 준 시간이 아니에요. 그는 즉시 자세를 낮췄다. 그런 뜻이 아니었어. 그냥 양가 관계가 나빠질까봐 걱정돼서 나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다. 창밖의 풍경이 빠르게 뒤로 물러났다. 마치 이 결혼에 대한 나의 믿음처럼 박씨 집안의 빌라에 돌아왔을 때 시어머니는 집에 없었다. 민준 씨는 친구분들과 절에 불공들이러 가셨다고 했다. 나는 속으로 다행이라고 생각했다. 적어도 오늘 밤은 조용히 보낼 수 있겠지. 그러나 침실문을 열었을 때 코를 찌르는 향수 냄새가 훅 끼쳐왔다. 내 화장대는 마구 뒤져져 엉망이었고 화장품 병들은 동서남북으로 쓰러져 있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내 베개에 누군가 립스틱으로 커다란 X자를 그려놓은 것이었다. 새빨간 색깔이 눈을 찔렀다. 이게 뭐야? 민준 씨가 내 뒤에 서서 충격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당신 엄마한테 물어봐요. 나는 차갑게 말하고 휴대폰을 들어 증거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유진아, 성급하게 결론 내리지 마. 청소하시는 아주머니가 실수로. 박민준 씨, 나는 그를 똑바로 쳐다봤다. 정말 바보예요? 아니면 바보인 척하는 거예요? 그는 할 말을 잃었다. 나는 계속해서 내 물건들을 확인했다. 몇몇 비싼 에센스와 크림병이 명백히 손을 댄 흔적이 있었다. 액체색이 탁해지고 냄새도 이상했다. 그날 밤 나는 단호하게 객실에서 자겠다고 했다. 민준 씨의 애원은 소용없었다. 한밤중 나는 얼굴이 따끔거리는 통증에 잠이 깼. 욕실로 달려가 불을 켜보니 거울 속 내 얼굴은 온통 붉게 변해 있었고 커다란 발진이 뒤덮여 불타는 듯이 아팠다. 박민준 씨, 나는 안방문을 두드리며 공포에 질린 목소리로 소리쳤다. 10분 후 민준 씨의 차를 타고 응급실로 향했다. 의사는 심각한 알레르기 반응이며 화장품의 자극적인 성분 때문일 수 있다고 진단했다. 최근에 화장품 바꾸셨나요? 의사가 약을 처방하며 물었다. 아니요. 하지만 누가 제 물건에 손을 댔어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의사는 의미심장하게 민준 씨를 한번 쳐다보고는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민준 씨는 계속 침묵했다. 집에 거의 다다랐을 때 그가 갑자기 입을 열었다. 엄마랑 얘기해 볼게. 무슨 얘기를요? 나는 냉소했다. 다음번엔 독을 좀 약하게 타라고요? 유진아, 민준 씨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엄마가 일부러 널 해치셨을 리가 없잖아. 나는 더 이상 논쟁할 가치도 느끼지 못하고 휴대폰을 꺼내 손댄 흔적이 있는 화장품 사진들을 그에게 보여주었다. 그럼 이건 어떻게 설명할래요? 민준 씨는 화면을 쳐다보며 얼굴이 점점 굳어갔다. 나는 모르겠어. 집에 돌아오니 새벽 3시였다. 시어머니의 침실문은 굳게 닫혀 마치 모든 일이 자신과 무관하다는 듯했다. 나는 오염된 그 침실로 돌아가길 거부하고 객실에서 자겠다고 고집했다. 민준 씨는 어쩔 수 없이 동의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다투는 소리에 잠이 깼다. 조용히 문을 열자 아래층에서 시어머니와 민준 씨의 대화가 들려왔다. 그녀는 그냥 쇼하는 거야. 조그만 발진 가지고 웬 호들갑이야. 시어머니의 목소리는 날카롭고 귀에 거슬렸다. 엄마, 유진 씨 정말 힘들어했어요. 의사 선생님도 알레르기라고 하셨고요. 의사가 뭘 알아? 내가 먹은 소금이 걔가 먹은 밥보다 많아. 시어머니는 민준 씨의 말을 끊었다. 아들, 그년한테 휘둘리지 마. 여자는 기강을 잡지 않으면 지붕 위로 기어오르는 법이야. 하지만은 무슨, 명심해. 이 집안의 주인은 나야. 내 월급 통장도 아직 나한테 있어. 그년이 하늘을 뒤엎을 순 없어.
그 말은 내 머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다. 월급 통장? 민준 씨의 월급 통장이 계속 시어머니 손에 있었다고? 연애할 때 그는 분명 경제적으로 완전히 독립했다고 했고, 심지어 자신의 투자 재테크 능력을 자랑하기까지 했는데,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문에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다. 이 결혼은 처음부터 거짓말 위에 세워져 있었다. 민준 씨는 도대체 얼마나 많은 것을 내게 숨기고 있었던 걸까? 점심때 나는 회사에 일이 있다는 핑계를 대고 박 씨 집을 나섰다. 사실 나는 수연이네 집으로 갔다. 생각할 안전한 장소가 필요했다. 세상에, 네 얼굴이 왜 이래? 수연이가 문을 열자마자 소리쳤다. 괜찮아, 많이 좋아졌어.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하며 그의 오피스텔로 들어갔다. 수연이는 내게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다. 지난 며칠간의 일을 다 듣고 나더니 그는 화가 나서 책상을 쳤다. 그 집안 사람들 제정신이야? 유진아, 너 당장 이혼해야 해. 고려 중이야. 나는 관자놀이를 누르며 말했다. 하지만 먼저 민준 씨의 재정 상태를 확실히 알아야겠어. 아까 시어머니가 민준 씨 월급 통장이 자기한테 있다고 하는 걸 들었어. 수연이는 눈을 동그랗게 떴다. 뭐? 박민준 씨 연봉이 억대라고 하지 않았어? 응. 연애할 때 씀씀이가 컸거든. 나는 갑자기 말을 멈췄다. 끔찍한 생각이 스쳐 지나갔다. 수연아, 네가 저번에 말했던 그 전 여자친구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야? 수연이는 잠시 망설였다. 내 남자친구가 그러는데 자기 동료가 박민준 씨랑 3년 넘게 사귀었던 여자를 안대. 거의 결혼할 뻔했는데 갑자기 헤어졌다고 하더라. 듣기로는 그 여자가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아서 지금 어느 요양원에 있다고 해.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왜 헤어졌대? 자세히는 모르지만 그 동료 말이 박민준 씨 엄마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하더라. 수연이는 걱정스럽게 나를 보았다. 유진아, 조심해. 그 모즈, 정상은 아닌 것 같아. 수연이네 집을 나와 나는 바로 은행으로 갔다. 나와 민준 씨의 공동명의 계좌를 개설한 지점이었다. 결혼증명서와 신분증으로 계좌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는 나를 경악하게 했다. 계좌에는 내가 입금한 월급뿐이었다. 민준 씨가 약속했던 수억 원의 예금은 존재하지 않았다. 더욱 충격적인 것은 매월 5일에 고정적으로 일정 금액이 이체되고 있었다는 점이다. 수취인은 김미영이라는 사람이었고 금액은 정확히 민준 씨 월급의 70%였다. 김미영. 이 이름이 왠지 모르게 익숙했다. 나는 시어머니의 성함이 김혜숙이고 민준 씨가 해외에 산다는 이모의 이름이 김미영이라고 했던 것이 기억났다. 설마 민준 씨가 계속 이모라는 사람을 부양하고 있었던 걸까? 아니면 이건 그냥 시어머니의 다른 이름인 걸까? 의문을 가득 안고 회사로 돌아와 밀린 일을 처리했다. 이상하게도 개인적인 삶은 엉망진창인데 업무 효율은 놀라울 정도로 높았다. 아마도 숫자와 보고서에 몰두할 때만 그 악몽 같은 집을 잠시 잊을 수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 퇴근할 때 부서장인 왕 팀장님이 나를 불렀다. 서대리, 최근에 큰 프로젝트가 하나 있는데 보아하니 상태가 괜찮은 것 같네. 한번 맡아볼래요? 나는 잠시 망설였다. 시어머니의 가풍에 따르면 며느리는 퇴근 후 즉시 집에 와서 저녁을 준비해야 한다. 하지만 왕 팀장님의 기대에 찬 눈빛을 보니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감사합니다, 팀장님. 기꺼이 맡겠습니다. 잘 됐네요. 왕 팀장님이 내 어깨를 두드렸다. 내일 오전 10시 회의실에서 클라이언트 만납시다. 회사 건물을 나서며 나는 심호흡을 했다. 어떻게 되든 더 이상 시어머니가 내 삶을 통제하게 둘 수는 없었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 야근해서 저녁 못 먹고 들어가요. 그의 답장은 금방 왔다. 알았어. 몸 챙겨가면서 해. 엄마한테는 내가 잘 말씀드릴게. 이 비정상적인 순종이 오히려 나를 경계하게 만들었다. 시어머니의 성격이라면 길길이 날뛰어야 정상 아닌가? 뭔가 다른 속셈이 있는 게 틀림없었다. 나는 그들을 시험해 보기로 했다.
밤 9시 나는 일부러 집에 가지 않고 회사 근처 카페에 갔다. 따뜻한 우유 한 잔을 시켜놓고 조용히 상황을 지켜봤다. 역시나 10시쯤 되자 내 휴대폰이 미친 듯이 울리기 시작했다. 화면에는 어머님이라는 이름이 깜빡였다. 나는 벨이 한참 울리도록 내버려 두다가 받았다. 서유진, 지금 몇 시인데 아직도 집에 안 들어와? 시어머니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내 고막을 뚫을 뻔했다. 규율도 없는 년. 야근 중이에요. 나는 평온하게 말했다. 민준 씨한테 말씀드렸는데요. 야근? 아주 날개가 돋쳤구나. 당장 들어와. 일 마치고 들어갈게요. 나는 그녀의 대답을 기다리지 않고 전화를 끊었다. 이어진 30분 동안 시어머니, 민준 씨, 그리고 모르는 번호들로부터 전화가 빗발쳤다. 나는 전부 무시했다. 11시, 내가 짐을 챙겨 카페를 나서려는데 유리창 너머로 민준 씨의 차가 질주해와 회사 앞에 멈추는 것이 보였다. 그는 차에서 뛰어내려 건물 안으로 뛰어들어갔다. 몇 분 후 그는 창백한 얼굴로 다시 허둥지둥 나오며 전화를 걸었다. 길 건너편이었음에도 그의 격앙된 목소리가 들리는 듯했다. 회사에 없어요. 엄마, 우리한테 거짓말한 거예요. 나는 조용히 뒷문으로 빠져나와 택시를 잡았다. 차에 올라탄 후 나는 민준 씨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갑자기 클라이언트한테 불려가서 얘기하느라. 휴대폰은 무음이라 못 들었어요. 지금 집으로 가는 중이에요. 마침내 박씨 집 빌라에 도착했을 때는 자정이 가까운 시간이었다. 거실은 불이 환하게 켜져 있었고 시어머니와 민준 씨는 마치 두 명의 저승사자처럼 소파에 앉아 있었다. 이제야 기어들어 오시나? 시어머니가 비아냥거렸다. 나는 그녀를 무시하고 곧장 계단으로 향했다. 거기서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외쳤다. 오늘부터 내 퇴근 시간은 6시다. 1분도 늦으면 안 돼. 나는 발걸음을 멈추고 천천히 돌아섰다. 저는 성인이고 제 일이 있어요. 일? 내 그 쥐꼬리만 한 월급으로 화장품 값이나 되겠어? 시어머니가 비웃었다. 내 아들이 너 하나쯤은 먹여 살릴 수 있어? 내 임무는 남편과 시어머니 잘 모시는 거야. 엄마? 민준 씨가 그녀를 막으려 했다. 입 닥쳐. 시어머니는 아들을 꾸짖고는 내게로 시선을 돌렸다. 그리고 네 월급 통장 내놔. 박씨 집안 며느리의 돈은 모두 시어머니가 통합 관리하는 게 규칙이야. 나는 마침내 그녀의 속셈을 알아차렸다. 경제권을 통제하면 내 인신까지 자유롭게 통제할 수 있다는 계산이었다. 나는 민준 씨를 보았다. 그가 공정한 말을 한마디 해주길 바랐지만 그는 그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제 월급 통장은 제가 가지고 있어요. 나는 또박또박 말했다. 영원히 누구에게도 넘겨주지 않을 거예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흉측하게 일그러졌다. 그녀는 벌떡 일어나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 했다. 나는 이미 준비하고 있었다. 그녀의 손목을 낚아챘다. 제 몸에 손끝 하나라도 대보세요. 바로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이번에는 그냥 중재로 끝나지 않을 겁니다. 시어머니는 내가 반항할 줄은 몰랐는지 잠시 얼어붙었다. 나는 그녀의 손을 놓고 몸을 돌려 2층으로 올라갔다. 등 뒤에서 그녀의 히스테릭한 비명과 물건을 집어던지는 소리가 들렸지만 나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침실로 돌아와 문을 잠그고 어질러진 물건들을 정리했다. 갑자기 침대 머리맡 뒤에서 작게 붉은 빛을 깜빡이는 물건을 발견했다. 초소형 카메라. 온몸의 피가 순간 얼어붙었다. 누군가 내 침실에 카메라를 설치했다. 시어머니일까? 아니면 민준 씨일까? 혹은 둘이 함께. 역겨움과 분노를 억누르며 나는 티슈로 카메라를 감싸 서랍에 넣었다. 이것은 중요한 증거다. 하지만 지금은 긁어 부스럼을 만들 수 없었다. 그날 밤 나는 필요한 물건들을 챙겨 다음 날 회사로 가져갈 준비를 했다. 민준 씨가 아무리 애원해도 나는 한 침대에서 자기를 거부하고 소파에서 잤다. 새벽 3시 나는 조용히 일어나 민준 씨의 지갑을 열었다. 안에는 약간의 현금과 신용카드, 그리고 접힌 쪽지가 하나 있었다.
펼쳐보니 주소와 전화번호가 적혀 있었고 그 옆에는 물리라는 이름이 쓰여 있었다. 이물리. 나는 민준 씨가 물리라는 이름의 사촌 누나가 있다고 했던 것이 기억났다. 하지만 왜 그 연락처를 지갑 깊숙이 숨겨 놓았을까? 나는 휴대폰으로 쪽지를 찍고 원래대로 다시 넣어두었다. 이 물리라는 사람이 누구든 내일 반드시 알아내고 말리라. 창밖에 금음달이 검은 구름에 가려졌다. 마치 거짓말로 뒤덮인 나의 결혼처럼. 하지만 이번에 나는 더 이상 당하고만 있는 새색시가 아니었다. 새벽 5시 나는 박씨 집 빌라를 조용히 빠져나왔다. 가방에는 그 초소형 카메라, 갈아입을 옷 몇 벌과 중요 서류들이 들어있었다. 민준 씨는 깊이 잠들어 내가 떠나는 것을 전혀 눈치채지 못했다. 아직 깨어나지 않은 도시, 텅 빈 거리에서 나는 택시를 잡아타고 바로 수연이네 집으로 갔다. 한참 초인종을 누르자 잠이 덜 깬 수연이가 문을 열어주었다. 유진아, 세상에 이렇게 이른 시간에. 그녀는 눈을 비비다 내 얼굴을 보고는 바로 정신이 든 듯했다. 무슨 일이야? 나는 곧장 오피스텔로 들어가 가방에서 티슈에 싼 카메라를 꺼냈다. 내 침실에서 발견했어. 수연이는 숨을 들이켰다. 누군가 나와 민준 씨의 침실에 카메라를 설치했어. 시어머니일 수도 있고 민준 씨 자신일 수도 있지. 내 목소리는 놀랍도록 침착했다. 세상에, 수연이가 나를 꼭 안아주었다. 너 괜찮아? 나는 고개를 저었다. 갑자기 현기증이 났다. 며칠간의 극심한 정신적 긴장과 수면 부족이 마침내 나를 무너뜨렸다. 수연이는 나를 소파에 앉히고 따뜻한 차를 따라주었다. 이건 범죄야. 당장 신고해야 해. 수연이가 분노하며 말했다. 아직은 안 돼. 나는 차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한 액체가 목을 타고 내려가자 조금 진정이 되었다.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증거? 무슨 증거가 더 필요해? 수연이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쳐다봤다. 그 사람들은 내 몸에 소변을 붓고 내 화장품에 독을 타고 이제는 너를 몰래 촬영까지 했어. 유진아, 도대체 뭘 기다리는 거야?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휴대폰에서 어젯밤 찍은 사진을 꺼냈다. 이것도 있어. 수연이가 다가와 보았다. 주소와 전화번호였다. 물리? 누구야? 민준 씨는 사촌 누나라고 했어. 나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왠지 아닌 것 같아. 수연이는 눈을 가늘게 떴다. 혹시 그전 여자친구? 모르겠어. 나는 한숨을 쉬었다. 하지만 확실히 알아내야겠어. 수연이가 갑자기 무릎을 쳤다. 내 남자친구 동료. 그 사람이 박민준 씨 전 여자친구 안다고 했잖아. 다시 물어볼게.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조심스럽게 초소형 카메라를 분해했다. 안에는 아주 작은 메모리 카드가 있었지만 대량의 영상을 저장하기에는 충분했다. 나는 카드 리더기를 수연이의 노트북에 연결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메모리 카드에는 날짜별로 이름이 붙여진 수십 개의 동영상 파일이 있었다. 나는 무작위로 하나를 클릭했다. 화면에는 나와 민준 씨의 침실이 나타났다. 각도는 정확히 침대를 향해 있었다. 영상의 시간은 2주 전, 우리 결혼식 일주일 전으로 표시되어 있었다. 잠깐, 그때는 네가 아직 거기 살지 않았을 때잖아? 수연이가 의아해하며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영상을 빨리 감았다. 영상 속은 텅 비어 있다가 어느 순간 침실 문이 열리고 민준 씨와 한 여자가 들어왔다. 내 숨이 순간 멎었다. 그 여자는 시어머니가 아니라 20대 후반쯤으로 보이는 젊은 여자였다. 작은 체구에 단발머리를 하고 있었다. 그녀는 민준 씨에게 친밀하게 팔짱을 끼고 심지어 그의 이마에 입을 맞추기까지 했다. 이 여자 누구야? 수연이가 소리쳤다. 나는 화면을 뚫어지라 쳐다봤다. 민준 씨와 그 여자가 침대 가에 앉아 대화하는 모습이 보였다. 소리는 녹음되지 않아 우리는 몸짓으로만 내용을 추측할 수 있었다. 여자는 우는 것 같았고 민준 씨는 계속 그녀를 달랬다. 마지막에 민준 씨는 지갑에서 현금 다발을 꺼내 그녀에게 주었고 여자는 마지못해 봤더니 자리를 떴다. 다른 영상도 확인해봐.
수연이가 제안했다. 우리는 빠르게 다른 파일들을 훑어보았다. 대부분은 빈 화면이었지만 3개의 영상에서 그 여자가 등장했다. 가장 최근 영상은 결혼식 전날로 되어 있었다. 민준 씨와 그녀는 격렬하게 다투었고 마지막에 그녀가 민준 씨의 뺨을 때리고는 문을 박차고 나갔다. 그러니까 수연이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박민준 씨는 결혼식 바로 전날에도 이 여자랑 만났다는 거네. 나는 영상을 끄고 역겨움을 느꼈다. 이 여자가 누군지 알아야겠어. 그 주소. 수연이가 내 휴대폰을 가리켰다. 거기로 가보자. 나는 망설였다. 만약 그곳이 정말 민준 씨의 전 여자친구 집이라면 나는 어떤 신분으로 그녀를 마주해야 할까? 본처로서 불륜녀를 추궁하는 입장일까? 아니면 같은 처지의 피해자일까? 일단 이 주소가 어딘지부터 찾아보자. 나는 지도 앱을 켜서 주소를 입력했다. 결과는 서울 동부의 한 중산층 주거 지역으로 나왔다. 수연이의 남자친구인 지훈 씨에게서 곧 전화가 왔다. 그의 동료 말에 따르면 민준 씨에게는 이문리라는 이름의 전 여자친구가 있었고 3년 넘게 사귀며 결혼까지 생각했다고 한다. 그러다 갑자기 헤어졌고 더 기이한 것은 헤어진 후 이문리 씨가 정신적으로 무너져 한동안 요양원에 입원했다는 것이었다. 문리. 그럼 사촌 누나 체리가 아니라 문리였던 걸까? 주소가 맞아. 수연이가 전화기 너머에 지훈 씨에게 물었다. 동료가 확실히는 모르지만 동부 쪽에 살았다고 기억한대. 지훈 씨가 대답했다. 아, 맞다. 그 여자 왼쪽 손목 안쪽에 나비 문신이 있대. 박민준 씨랑 같이 한 커플 타투라고. 나는 즉시 영상 속 여자를 떠올렸지만 화질과 각도 때문에 그녀의 손목은 보이지 않았다. 전화를 끊고 나와 수연이는 먼저 그 주소로 가보기로 했다. 나가기 전 나는 메모리 카드를 복사해 원본은 수연이네 집에 숨기고 사본을 챙겼다. 주소는 평범한 6층짜리 빌라를 가리켰다. 우리는 맞은편 카페에 앉아 상황을 살폈다. 오전 10시 익숙한 모습이 나타났다. 영상 속의 그 여자였다. 그녀는 간단한 티셔츠와 청바지 차림이었고 왼손에는 장바구니, 오른손에는 휴대폰을 들고 있었다. 저 여자야. 수연이가 목소리를 낮췄다. 나는 그녀의 왼쪽 손목을 유심히 살폈지만 각도 때문에 안쪽은 보이지 않았다. 우리가 다가갈지 망설이는 순간 여자의 전화가 울렸다. 그녀는 걸음을 멈추고 전화를 받으며 무심코 왼쪽 손목을 들어 올렸다. 손목 안쪽에 선명하게 작은 파란색 나비 문신이 있었다. 저 여자마자 나는 거의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뻔했다. 여자는 빌라 안으로 들어갔다. 우리는 잠시 기다리다가 초인종을 눌러보기로 했다. 하지만 우리가 길을 건너는 순간 익숙한 검은색 세단이 바디에사여 빌라 앞에 멈췄다. 민준 씨가 차에서 내려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다. 나와 수연이는 재빨리 옆 편의점으로 몸을 숨겼다. 유리창 너머로 민준 씨가 빌라로 들어가는 것이 보였다. 저 사람이 지금 왜 여기에 와? 수연이가 놀라 물었다. 나도 그게 알고 싶어. 설마 카메라가 없어진 걸 눈치챈 걸까? 아니면 저 여자가 연락한 걸까? 20분 후 민준 씨가 나왔다. 얼굴이 어두웠다. 그는 차에 오르기 전 주위를 한번 둘러보았다. 마치 누가 볼까봐 걱정하는 사람처럼 그가 차를 몰고 떠나자 우리는 즉시 빌라로 달려갔다. 공동 현관은 호수를 입력해야 했다. 나는 기억을 더듬어 주소에 적힌 503을 눌렀다. 곧 인터폰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흘러나왔다. 누구세요? 이문리 씨 되시나요? 내가 바로 물었다. 인터폰 저편에서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누구신데요? 저는 서유진이라고 합니다. 박민준 씨 아내예요. 나는 심호흡을 했다. 드릴 말씀이 있어서 왔습니다. 더 긴 침묵이 흘렀다. 그가 거절할 거라고 생각한 순간 딸깍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열렸다. 503호 문 앞에서 이문리 씨는 경계하며 나와 수연이를 훑어보았다. 여긴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그녀가 쉰 목소리로 물었다. 박민준 씨의 지갑에 있던 주소요. 나는 사실대로 대답했다. 그녀는 씁쓸하게 웃으며 몸을 비켜 우리를 안으로 들였다.
집은 작지만 깨끗했다. 거실 벽에는 사진 몇 장이 걸려 있었는데 그중 하나는 그녀와 민준 씨가 활짝 웃으며 찍은 사진이었다. 그래서 그 사람 결혼했군요. 이문리 씨는 소파에 앉아 담배에 불을 붙였다. 축하해요. 두 분 무슨 관계였어요? 내가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그녀는 담배 연기를 한 모금 뿜어냈다. 한때는 연인이었고 지금은 채권자와 채무자 관계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박민준 씨가 말 안 하던가요? 그녀는 비웃었다. 하긴 새 신부한테 자기의 그 더러운 짓을 어떻게 말하겠어요? 나와 수연이는 서로 눈빛을 교환했다. 이문리 씨는 담배를 비벼 끄고 왼쪽 소매를 걷어 올렸다. 나비 문신과 함께 흉측한 흉터가 드러났다. 이거 보여요? 그녀는 흉터를 가리켰다. 약혼하고 석 달 뒤에 박민준 씨가 동성애자라는 걸 알았어요. 제가 직접 따져 묻자 그 사람은 인정했어요. 결혼은 그냥 자기 엄마랑 사회의 시선을 피하기 위한 수단이라고요. 나는 벼락을 맞은 듯 귀가 윙윙거렸다. 박민준 씨가 동성애자라고? 그럼 우리의 결혼은 뭐란 말인가? 그가 나와 잠자리를 가졌을 때의 모습은 전부 연기였단 말인가? 제가 헤어지자고 하자 그는 무릎 꿇고 제발 떠나지 말라고 빌었어요. 이문리 씨는 텅 빈 눈으로 말을 이었다. 변하겠다, 사랑한다고 말했죠. 저는 바보같이 그 말을 믿었어요. 어느 날 호텔에서 그 사람이 다른 남자와 함께 있는 걸 목격하기 전까지는요.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다시 담배에 불을 붙였다. 제가 모든 걸 폭로하겠다고 협박하자 그 사람 엄마가 찾아왔어요. 그 늙은 마녀가 사람을 시켜 저를 미행하고 가짜 사진을 찍어서 제가 바람을 피웠다고 누명을 씌우고 심지어 제 회사에 제가 정신병자라는 헛소문을 퍼뜨렸어요. 피가 얼어붙는 것 같았다. 이 수법은 너무나 익숙했다. 지금 시어머니가 내게 하고 있는 짓과 똑같지 않은가. 그 후에는요? 수연이가 조용히 물었다. 그 후에 이문리 씨는 냉소했다. 저는 그 압박감에 정말로 무너졌고 정신병원에 보내졌어요. 퇴원한 후에는 박민준 씨가 매달 제게 입막음 용돈을 보내주고 있어요. 제가 그의 인생에 다시는 나타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요. 그래서 오늘 그 사람이 돈을 주러 온 거군요. 나는 탁자 위에 서류 봉투를 가리켰다. 그리고 함부로 말하지 말라고 경고도 하고요. 누군가 자기를 조사하고 있다는 걸 눈치챈 것 같더라고요. 나는 모든 것이 이해가 갔다. 민준 씨는 카메라가 없어진 것을 발견하고 영상이 노출될까봐 미리 이문리 씨의 입을 막으러 온 것이었다.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물었다. 이문리 씨는 내 눈을 똑바로 쳐다봤다. 당신을 보니 2년 전에 제 모습이 보여서요. 사랑과 결혼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 당신은 그저 사기극의 희생양일 뿐이에요. 이문리 씨의 집을 나왔을 때 내 세상은 천지가 뒤집히는 것 같았다. 박민준 씨는 동성애자였고 시어머니는 그 사실을 알면서 그를 위해 위장 안에 동칩을 물색했다. 그리고 나는 그저 대를 이을 도구이자 사회적 위장막에 불과했다. 유진아, 수연이가 걱정스럽게 나를 보았다. 괜찮아? 증거가 필요해. 나는 기계적으로 대답했다. 더 많은 증거가. 회사로 돌아와 나는 억지로 정신을 차리고 오후 클라이언트 회의에 참석했다. 왕 팀장님이 이 중요한 프로젝트의 책임자로 나를 소개했을 때 나는 미소 지을 기력조차 없었다. 회의가 끝나자마자 나는 화장실로 달려가 헛구역질을 했다. 거울 속 여자는 얼굴이 새하얗고 눈 밑에는 짙은 그늘이 져 있었다. 이것이 결혼이 내게 준 선물이었다. 사기극, 그리고 악몽. 휴대폰이 울렸다. 민준 씨의 문자였다. 유진아, 어디야? 엄마가 많이 걱정하셔. 걱정? 나는 냉소했다. 내가 진실을 발견했을까봐 걱정하는 거겠지. 나는 야근 늦게 들어가요. 라고 답했다. 퇴근 후 나는 박 씨 집으로 바로 가지 않고 전자상가에 들러 몇 가지 물건을 샀다. 은폐형 카메라, 녹음펜. 그들이 나를 감시한다면 나 역시 그들을 감시할 수 있었다. 빌라에 돌아오니 밤굿이었다. 시어머니는 거실에 앉아 있다가
나를 보자마자 벌떡 일어났다. 이제야 기어들어오냐. 야근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나는 평온하게 대답하며 계단으로 향했다. 거기서 그녀가 날카롭게 외쳤다. 오늘부터 네 모든 행적은 수시로 보고해. 네가 밖에서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누가 알아? 나는 몸을 돌려 그녀의 일그러진 얼굴을 보았다. 갑자기 그녀의 두려움이 이해되었다. 그녀는 내가 이물리 씨처럼 진실을 발견할까봐 자신이 공들여 만든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환상을 내가 파괴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었다. 걱정 마세요, 어머님. 나는 일부러 다정한 호칭을 썼다. 저는 어머님 아드님께 지고지순하답니다. 이 말이 그녀를 자극한 듯 했다. 그녀는 내게 달려들어 손목을 낚아챘다. 네가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이혼? 어림도 없어? 누가 이혼한대요? 나는 부드럽게 손을 빼냈다. 저랑 민준 씨 아주 잘 지내고 있는데요. 시어머니는 의심스럽게 나를 쳐다봤다. 내 대답을 예상하지 못한 눈치였다. 나는 그 틈을 타 2층으로 올라갔다. 민준 씨가 우리 침실에서 무언가를 뒤지고 있었다. 이거 찾아요? 내가 그 초소형 카메라를 꺼내 보였다. 민준 씨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유진아, 내가 설명할게. 뭘 설명해요? 당신이 왜 당신 침실을 감시했는지, 아니면 이물리 씨가 누구인지? 그는 벼락 맞은 듯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네, 네가 어떻게 알아? 제가 아는 건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많아요. 나는 가방을 내려놓고 침대가에 앉았다. 박민준 씨, 우리 얘기 좀 하죠? 이어진 2시간 동안 민준 씨는 때로는 애원하고, 때로는 변명하고, 때로는 분노했다. 그는 자신이 양성애자임을 인정했지만 나를 사랑한다고 주장했다. 이문리 씨와의 과거를 인정했지만 어리고 철없던 시절의 탓으로 돌렸다. 심지어 카메라는 시어머니의 생각이었다고 인정했지만 우리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였다고 말했다. 안전? 그럼 그 여자한테 돈을 준 것도 안전을 위해서였나요? 그건 보상이었어. 민준 씨는 격앙되어 말했다. 그 애가 정신적으로 문제가 생겨서 내가 인도적인 차원에서 마치 지금 제게 보상하려는 것처럼요? 내가 날카롭게 반문했다. 박민준 씨, 우리의 결혼은 처음부터 사기극이었어요. 아니야. 그가 무릎을 꿇고 내 다리를 붙잡았다. 유진아, 나는 정말 너를 사랑해. 그 사람들이랑은 달라. 제발 나한테 기회를 한 번만 줘. 그가 눈물을 흘리며 비는 모습을 보니 역겨움과 연민이 동시에 느껴졌다. 이 남자는 사회적 압박과 어머니의 통제에 의해 비겁한 사기꾼으로 뒤틀려 버렸다. 진정한 자신으로 살 용기도 없고 한 여자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도 없는 남자. 한 달. 마침내 내가 말했다. 당신이 한 달 안에 변하겠다고 약속했죠. 이제 3주 남았어요. 민준 씨는 사면이라도 받은 듯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나는 알았다. 그는 영원히 변할 수 없을 것이다. 이 3주는 내가 필요한 모든 증거를 모으기에 충분한 시간이었다. 그날 밤 민준 씨가 잠든 후 나는 거실, 식당, 그리고 시어머니 침실문 앞에 조용히 초소형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들이 비열하게 나온다면 나도 똑같이 상대해 줄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고 심지어 내게 우유 한 잔을 따라주기까지 했다. 나는 마시지 않고 서둘러야 한다는 핑계로 바로 집을 나섰다. 회사에서 나는 집안의 CCTV를 휴대폰에 연결해 수시로 확인했다. 점심때쯤 CCTV 화면에 시어머니가 친척 몇 명을 집으로 불러 모으는 것이 보였다. 나는 이어폰을 끼고 그들의 대화를 엿들었다. 그년 아주 여우 같아. 이미 뭔가를 의심하기 시작했어.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다. 어떻게든 붙잡아둬야 해. 내 생각엔 그냥 기정사실로 만들어버리면 되잖아요. 한 중년 여자가 말했다. 애부터 덜컥 낳게 하면 그년이 뭘 어쩌겠어요. 맞아. 여자는 애가 생기면 달라져. 다른 목소리가 동조했다. 그때가 되면 애 때문에라도 무슨 억울한 일이든 다 참게 되어 있어. 온몸이 차갑게 식었다.
그들은 나를 이 가짜 결혼에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아이를 이용해 내 인생 전체를 인질로 잡으려 하고 있었다. 오후에 왕 팀장님은 내가 맡은 프로젝트가 클라이언트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았다며 팀 전체 회식을 제안했다. 동료들은 고급 레스토랑에 가자며 환호했지만 나는 민준 씨의 문자를 받았다.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음식 해놓으셨어. 일찍 들어와. 나는 거의 실소를 터뜨릴 뻔했다. 어제는 내가 사라지길 바라는 것 같더니 오늘은 내가 좋아하는 음식을 해놓았다고? 이 변화가 너무나 뻔했다. 하지만 나는 그들이 도대체 무슨 연극을 하려는지 보러 돌아가기로 결정했다. 집에 돌아오니 과연 산해진미가 차려져 있었다. 시어머니는 심지어 억지 미소까지 짓고 있었다. 식탁에서 민준 씨는 유난히 살가웠고 계속해서 내게 반찬을 놔주고 물을 따라주었다. 유진아, 네가 맡은 프로젝트가 아주 잘 됐다면서? 시어머니가 가식적으로 물었다. 젊은 사람이 일 욕심 있는 건 좋은데 너무 무리하면 안 돼. 빨리 애부터 갖는 게 순리야. 반찬을 집던 내 젓가락이 멈칫했다. 아직 저희는 젊은데요. 급할 거 없어요. 왜 안 급해? 시어머니는 목소리를 높였다가 억지로 다시 낮췄다. 내 말은 내가 아직 건강할 때 너희 애를 봐줄 수 있다는 거지.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민준 씨가 맞장구를 쳤다. 유진아, 우리도 슬슬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을까? 나는 이 모자가 주고받는 연극을 보며 속이 울렁거렸다. 그들은 아이를 원했다. 나를 올가맬 도구, 표면적인 행복한 가정을 유지할 장식품. 좋아요. 나는 그들의 예상을 뒤엎고 대답했다. 이번 프로젝트 끝나면 우리 계획 세워봐요. 시어머니의 얼굴에 승리의 기쁨이 스쳐 지나갔다. 그녀는 살갑게 내게 탕국을 한 그릇 떠주었다. 이거 많이 마셔. 몸보신에 좋아. 나는 그 탕국에 손도 대지 않았다. 저녁 식사 후 나는 일을 해야 한다는 핑계로 침실로 돌아와 문을 잠갔다. CCTV를 통해 나는 시어머니와 민준 씨가 부엌에서 소곤거리는 것을 보았다. 넣었어? 시어머니가 물었다. 넣었어요. 근데 탕국을 안 마셨어요. 민준 씨가 대답했다. 내일 또 해. 무조건 빨리 임신시켜야 해. 나는 비명이 터져 나오려는 것을 막기 위해 입을 틀어막았다. 그들이 음식에 약을 타려 하다니 이건 범죄였다. 깊은 밤 나는 저녁 식사 음식물 찌꺼기 샘플을 조용히 수집해 밀봉 봉투에 담았다. 이것은 또 다른 증거였다. 임신을 유도하기 위해 약을 투여하려 한 증거. 침대에 누워 나는 다음 행동 계획을 생각했다. 변호사는 반드시 만나야 한다. 하지만 그 전에 가능한 한 많은 증거가 필요했다. 동시에 약물 투여나 다른 해코지로부터 나 자신을 보호해야 했다. 창밖에는 밝은 달이 높이 떠 있었다. 나는 이문리 씨 손목의 흉터와 그녀의 텅 빈 눈빛을 떠올렸다. 아니, 나는 절대로 제2의 그녀가 되지 않을 것이다. 이 전쟁에서 나는 반드시 이겨야만 한다. 연속 3일 동안 나는 야근을 핑계로 집에서의 저녁 식사를 피했다. 매일 아침 나는 침실과 내 소지품을 몰래 확인하며 누가 손대지 않았는지 확인했다. 그동안 내가 수집한 음식 샘플은 대학 동기인 이민아 씨가 근무하는 연구소로 보냈다. 금요일 오후 클라이언트 발표 준비를 하고 있을 때 휴대폰이 울렸다. 미나 씨였다. 유진아, 검사 결과 나왔어. 그녀의 목소리는 매우 심각했다. 뭐가 나왔는데? 나는 복도 구석으로 가서 목소리를 낮춰 물었다. 네가 보낸 음식 샘플에서 미소프로스톨과 에스트로겐 혼합물이 나왔어. 그게 뭔데? 수태를 촉진하는 약물이야. 보통 불임 치료에 쓰이는데 부작용이 심해. 미나 씨는 잠시 말을 멈췄다. 더 중요한 건 샘플 하나에서는 저용량의 진정제 성분도 검출됐다는 거야. 손가락으로 휴대폰을 쥔 마디가 하얗게 질렸다. 즉, 누군가 내 음식에 약을 타서 널 임신시키려고 했다는 거야. 미나 씨는 직설적으로 말했다. 게다가 양도 적지 않아. 장기 복용하면 내분비계 교란이나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있어. 전화를 끊고 나는 벽에 기댔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이미 예상은 했지만 약물 투여 사실을 직접 확인하니
현기증과 메스꺼움이 몰려왔다. 서 대리님, 클라이언트 도착하셨습니다. 조수의 목소리가 나를 현실로 끌어당겼다. 심호흡을 하고 표정을 가다듬은 뒤 회의실로 들어갔다. 이 시간의 발표는 매우 순조로웠고 클라이언트는 그 자리에서 계약서에 서명했다. 왕 팀장님은 환하게 웃으며 우리 팀에 보너스를 주겠다고 선언했지만 내 머릿속은 오직 그 검사 보고서를 빨리 받아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퇴근 후 나는 바로 집으로 가지 않고 미나 씨의 연구실로 갔다. 그녀는 내게 공인이 찍힌 정식 보고서와 작은 약병 하나를 건넸다. 이건 뭐야? 나는 흰색 알약이 든 작은 병을 보았다. 피임약이야. 미나 씨가 목소리를 낮췄다. 그 약물에 방해받지 않는 특수 피임약. 만약 네가 어쩔 수 없이 그들이 주는 음식을 계속 먹어야 한다면 나는 고마움의 글을 꼭 안았다. 연구실을 나와 나는 즉시 수연이에게 연락해 그의 집에서 만나기로 했다. 미쳤구나. 이건 범죄야. 수연이는 검사 보고서를 보고는 펄쩍 뛰었다. 당장 이혼해야 해. 더 많은 증거가 필요해. 나는 침착하게 말했다. 지금 이것만으로는 그들의 모든 의도를 증명하기에 부족해. 무슨 의도? 그냥 아이를 낳게 해서 너를 묶어두려는 거잖아. 그 이상이야. 나는 고개를 저으며 이문리 씨가 했던 말을 떠올렸다. 박민준 씨는 정상적인 가정이라는 위장이 필요하고 그의 엄마는 대를 이을 도구가 필요해. 나는 그들의 계획에 포함된 하나의 말일 뿐이야. 수연이가 걱정스럽게 나를 보았다. 유진아, 더 이상 그 마굴로 돌아가면 안 돼. 일주일만 더 시간을 줘. 나는 손에 쥔 검사 보고서를 꽉 쥐었다. 그들이 약을 타는 직접적인 증거를 촬영해야 해. 그날 밤 박 씨 집에 돌아왔을 때는 밤 11시가 다 된 시간이었다. 의외로 시어머니는 화를 내지 않고 오히려 야식을 남겨두었다며 다정하게 말했다. 제비집 수프 한 그릇이었다. 고맙습니다. 어머님, 저녁 먹었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거절했다. 널 위해 특별히 끓인 거야. 조금이라도 마셔봐. 그녀는 내 눈을 뚫어져라 쳐다보며 고집했다. 민준 씨도 옆에서 거들었다. 그래, 유진아. 엄마가 밤새 정성껏 만드셨어. 나는 마지못해 타협하는 척하며 그릇을 들어 마시는 신용을 하다가 실수로 그릇을 엎었다. 뜨거운 수프가 카펫 위로 쏟아졌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순간 흉측하게 변했다. 칠칠 맞기는. 그녀는 손을 들어 나를 때리려 했다. 나는 재빨리 한 걸음 물러섰다.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너무 피곤해서요. 나는 겁먹은 척했다. 내일은 꼭 마실게요. 침실로 돌아와 나는 즉시 숨겨둔 카메라를 확인했다. 역시나 화면에는 시어머니가 제비집 수프에 흰가루 한 스푼을 넣고 한참 젓는 모습이 담겨 있었다. 완벽했다. 이것이 바로 직접적인 증거였다. 그 후 며칠 동안 나는 겉으로는 훨씬 순종적인 척했다. 심지어 가끔 수프를 한두 모금 마시기도 했다. 하지만 그때마다 몰래 냅킨에 뱉어냈다. 동시에 나는 더 많은 증거를 수집했다. 시어머니가 친척들 앞에서 나를 험담하는 녹음, 민준 씨와 이문리 씨의 통화 기록, 심지어 그 모자가 어떻게 하면 나를 빨리 임신시킬지 의논하는 CCTV 영상까지. 주말, 시어머니는 아픈 친구를 문병 가야 한다며 아침 일찍 집을 나섰다. 나는 그 틈을 타 그녀의 침실을 확인했다. 침대 머리맡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나는 자물쇠로 잠긴 작은 상자를 발견했다. 대학 시절 교양으로 배웠던 자물쇠 따기 기술로 나는 금방 그것을 열었다. 안에는 한 뭉치의 사진과 의료 기록이 들어있었다. 사진은 전부 젊은 여성들의 것이었고 일부는 단독 사진, 일부는 민준 씨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세어보니 무려 7명의 다른 여자들이었다. 의료 기록은 산부인과 검진 보고서였고 배란일과 임신 가능성 평가가 적혀 있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상자 바닥에 있는 명단이었다. 그 위에는 이 여자들의 이름, 나이, 학력, 가정 배경이 적혀 있었고 옆에는 시어머니의 자필 평가가 있었다. 골반이 너무 작아 난산 체질, 집안이 너무 보잘것없음, 성격이 너무 강해 통제하기 어려움.
그리고 내 이름이 선명하게 적혀 있었다. 평가는 은행원, 직업 안정적, 부모 무력, 장학용이. 내 손이 걷잡을 수 없이 떨렸다. 내가 처음이 아니었던 것이다.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민준 씨에게 맞는 아내 후보를 물색해왔다. 이 여자들 중 일부는 이문리 씨처럼 진실을 발견했을 것이고 일부는 아마 아직도 아무것도 모를 것이다. 내가 이 자료들을 보고 있을 때 아래층에서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재빨리 물건들을 제자리에 돌려놓고 방을 빠져나왔다. 계단 끝에 다다랐을 때 일찍 돌아온 시어머니와 마주쳤다. 위층에서 뭐 했니? 그녀가 의심스럽게 나를 쳐다봤다. 갈아입을 옷 가지러요. 나는 태연하게 대답했다. 어머님은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친구가 많이 좋아졌더구나. 그녀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갑자기 말했다. 아, 맞다. 내일 너 휴가 좀 내라. 나랑 같이 갈 데가 있어. 어디요? 내 오랜 친구를 만나러. 산부인과 전문의야. 시어머니가 가식적으로 웃었다. 그냥 정기검진 같은 거야. 임신하기에 몸 상태가 괜찮은지 보려고. 머릿속에서 경고음이 울렸다. 무슨 검진이기에 일부러 휴가까지 내야 한단 말인가. 그 의료 기록들을 생각하니 이것은 분명 함정이었다. 내일 중요한 회의가 있어요. 다음에 가요. 나는 완곡히 거절했다. 회의가 중요해. 대를 잇는 게 중요해. 시어머니는 즉시 얼굴을 굳혔다. 유진아, 분수도 모르고 까불지 마. 어머님, 저 정말 못 가요. 나는 고집했다. 다음 주에 가요. 시어머니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다. 그녀는 음산하게 말했다. 네가 무슨 꿍꿍이를 꾸미고 있는지 내가 모를 줄 알아? 서유진, 우리 박씨 집안에 들어온 이상 하늘을 뒤엎을 생각은 마. 나는 속으로 움찔했지만 겉으로는 여전히 평온했다. 어머님,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그녀는 냉소하며 대답 없이 부엌으로 들어갔다. 나는 즉시 침실로 돌아와 휴대폰으로 CCTV 화면을 확인했다. 부엌에서 시어머니가 전화를 하고 있었다. 네, 바로 내일입니다. 진정제 준비해두세요. 네, 말 안 들으면 강제로라도. 피가 순간 얼어붙었다. 그녀는 나를 강제로 데려가서 뭘 하려는 걸까? 불임시술? 인공수정? 아니면 더 끔찍한 일? 그날 밤 나는 일찍 잠자리에 드는 척하며 모든 증거와 필수품을 챙겼다. 새벽 3시 나는 박씨 집을 조용히 빠져나와 수연이네 집으로 갔다. 당장 그 집에서 나와야 해. 수연이는 내가 찍은 사진과 영상을 보고는 단호하게 말했다. 저 사람들 너무 무서워. 이틀만 더 기다려줘. 나는 입술을 깨물었다. 내일 그들이 내가 없는 걸 발견하면 분명 더 많은 실체를 드러낼 거야. 나는 그들의 가장 솔직한 반응을 찍어야 해. 다음 날 아침, 나는 CCTV를 통해 시어머니가 내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고 폭발하는 장면을 보았다. 그녀는 거실 화병을 깨부수고 민준 씨에게 포효했다. 다 네가 고른 마누라 때문이야. 이제 어떡할 거야. 김 원장님한테 다 예약해뒀는데. 엄마, 진정해요. 민준 씨가 그녀를 달래려 했다. 내가 찾아올게요. 찾아? 네가 그년이 어디 있는지 알아? 시어머니가 소리쳤다. 내가 진작에 그년 휴대폰이랑 신용카드 다 뺏어야 한다고 했잖아. 회사에 갔을 수도 있어요. 제가 가볼게요. 안 돼. 시어머니가 날카롭게 막아섰다. 온 동네에 소문낼 일 있어? 그녀는 목소리를 낮췄다. 장 실장한테 전화해. 물건이 도망쳤다고 준비하라고 해. 장 실장. 민준 씨의 돈을 매달 받던 그 이모. 나는 즉시 이 이름을 기억하고 반드시 알아내기로 결심했다. 민준 씨가 떠난 후 시어머니는 전화를 걸었다. 네, 사람이 필요해요. 사진은 보내드릴게요. 최대한 빨리 찾아야 합니다. 전화를 끊고 그녀는 금고를 열어 현금 다발과 명함 한 장을 꺼냈다. 카메라로 확대하자 나는 간신히 명함의 글자를 읽을 수 있었다. 청심요양원, 그리고 실장 장밀이라는 이름. 요양원. 나는 이문리 씨가 한때 요양원에 있었다는 사실이 떠올랐다. 설마 이 청심요양원이 말을 듣지 않는 며느리들을 가두는 곳일까? 나는 즉시 인터넷에서 이 요양원을 검색했다. 결과는
서울 교외에 위치한 사립정신요양기관으로 경증 정신장애 환자를 전문으로 치료하며 폐쇄식 관리를 하는 것으로 유명했다. 더욱 소름 끼치는 것은 리뷰에 건강한 사람을 불법으로 감금한다는 익명의 폭로, 글이 몇 개 있었다는 점이다. 끔찍한 추측이 내 머릿속에 떠올랐다. 시어머니와 민준 씨는 이문리 씨를 그곳에 가둔 적이 있었고, 이제 나에게도 똑같이 하려 하는 것이 아닐까. 점심때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회사에 한번 들러 정상적으로 일하는 척했다. 역시나 오후에 민준 씨가 나타났다. 그는 다정한 남편인 척하며 내게 간식을 가져다 주었다. 유진아, 왜 전화 안 받았어? 엄마랑 나 둘 다 엄청 걱정했어. 그가 부드럽게 물었다. 휴대폰 배터리가 없었어요.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다. 어젯밤에 갑자기 긴급 프로젝트가 생겨서 회사에서 밤새웠어요. 민준 씨는 눈에 띄게 안심했다. 아, 그랬구나. 오늘 저녁엔 집에 와? 엄마가 네가 좋아하는 음식 해놓으셨는데 아마 늦게까지 야근할 것 같아요. 내가 그의 말을 끊었다. 두 분 먼저 드세요. 유진아, 그가 갑자기 내 손을 잡았다. 우리 얘기 좀 해야 하지 않을까? 그동안 너무 많은 일이 있었잖아. 좋아요. 하지만 지금은 아니에요. 나는 손을 빼냈다. 클라이언트가 기다리고 있어서요. 민준 씨는 어쩔 수 없이 떠났다. 그가 가자마자 나는 이문리 씨에게 연락해 청심요양원에 대해 물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그녀의 숨소리가 급격히 가빠졌다. 그곳을 어떻게 알았어요? 오늘 시어머니가 언급했어요. 거기가 어떤 곳이에요? 지옥이요. 이문리 씨의 목소리가 떨렸다. 박민준이랑 그 엄마가 나를 거기 석 달 동안 가둬놨어요. 의사를 매수해서 나한테 약을 먹이고 내가 망상증 환자라고 했어요. 그녀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나는 간신히 거기서 도망쳐 나왔어요. 내 마음은 바닥까지 가라앉았다. 내 추측이 맞았던 것이다. 박씨 모자는 확실히 전과가 있었다. 장밀이라는 사람은 누구예요? 내가 계속 물었다. 그 요양원의 악마예요. 이문리 씨는 이를 갈았다. 명목상으로는 실장이지만 실제로는 돈 많은 집안의 골칫거리를 처리해주는 해결사죠. 그 여자랑 박민준 씨 엄마는 오랜 친구 사이예요. 전화를 끊고 나는 즉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첫째, 내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 둘째, 요양원에 대한 더 많은 증거를 수집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훌륭한 변호사를 찾아 이혼 소송을 준비해야 한다. 퇴근 후 나는 수연이네 집으로 가지 않고 외진 곳에 있는 작은 모텔로 갔다. 현금으로 결제해 흔적을 남기지 않았다. 휴대폰을 통해 나는 박씨 집안의 일거수일투족을 계속 감시했다. 밤 8시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걸려왔다. 잠시 망설이다가 받았다. 서유진 씨? 한 여자가 물었다. 네, 누구세요? 박채리라고 합니다. 박민준 씨 사촌 누나예요. 상대방이 말했다. 우리 좀 만날 수 있을까요? 저희 고모랑 민준이에 대해 아셔야 할 이야기가 좀 있어서요. 나는 경계심이 들었다. 이것은 함정일까? 아니면 진심 어린 도움의 손길일까? 지갑 속 물리 연락처를 떠올리며 나는 위험을 무릅쓰고 만나보기로 결정했다. 좋아요. 하지만 장소는 제가 정하겠어요. 나는 사람이 붐비는 쇼핑몰 카페를 선택했다. 1시간 뒤에 뵙죠. 전화를 끊고 나는 즉시 수연이에게 연락해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몰래 동행해달라고 부탁했다. 동시에 나는 녹음펜과 호신용 스프레이를 챙기며 최악의 상황에 대비했다. 박채리라는 여자는 생각보다 젊었다. 30대 초반으로 보였고 단정한 오피스룩 차림이었다. 그녀는 나를 보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다. 저는 진짜 박채리가 아니에요. 나는 즉시 긴장했다. 손이 가방 속 호신용 스프레이를 더듬었다. 긴장하지 마세요. 그녀가 목소리를 낮췄다. 저는 박민준 씨 고등학교 동창이고 본명은 양선아예요. 박채리라는 신분은 김혜숙 여사가 만들어준 거예요. 목적은 민준 씨의 데이트 상대를 감시하는 거였고요. 나는 충격에 빠져 그녀를 쳐다봤다. 무슨 뜻이에요? 김혜숙 여사는 아들이 동성애자라는 걸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양선아 씨가 씁쓸하게 웃었다.
하지만 받아들일 수 없었죠. 그래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 정상적인 여자친구를 찾아주고 결혼을 강요한 거예요. 저는 그 여자들이 적합한지 평가하는 역할을 맡았고요. 그럼 저도 평가를 받았다는 건가요? 양선아 씨가 고개를 끄덕였다. 네, 당신은 점수가 아주 높았어요. 집안이 깨끗하지만 강하지 않고, 직업은 번듯하지만 수입은 높지 않고, 성격은 온화하고, 요컨대 김혜숙 여사 눈에는 완벽한 위장 아내 후보였죠. 속이 뒤집히는 것 같았다. 처음 만났을 때부터 나는 정교하게 설계된 함정에 빠져 있었던 것이다. 왜 저한테 이런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내가 경계하며 물었다. 더는 못 참겠어서요. 양선아 씨의 눈에 죄책감이 스쳤다. 지난 몇 년간 저는 김혜숙 여사를 도와 7명의 여자를 물색했어요. 이문리 씨가 6번째였고 당신이 7번째였죠. 그들이 하나씩 망가지는 걸 보면서 더는 견딜 수가 없었어요. 그녀는 가방에서 USB 하나를 꺼냈다. 여기에는 박민준 씨가 여러 다른 남성들과 찍은 친밀한 사진들이 있어요. 김혜숙 여사가 사람을 시켜 찍은 아들을 협박해 결혼시키기 위한 사진들이죠. 그리고 청심요양원의 내부 자료도 있어요. 이문리 씨가 불법으로 감금되었을 때의 의료 기록을 포함해서요. 나는 USB를 건네받았다. 심장이 북처럼 울렸다. 이것들 법정 증거로 쓸 수 있을까요? 물론입니다. 양선아 씨는 단호하게 말했다. 그리고 김혜숙 여사를 조심하세요. 그녀는 당신이 진실을 알았다는 걸 눈치채고 이미 청심요양원에 연락했어요. 이문리 씨에게 썼던 똑같은 방법으로 당신을 처리할 생각이에요. 나는 USB를 꽉 쥐었다. 갑자기 한 가지가 떠올랐다. 장밀이라는 사람은 누구죠? 김혜숙 여사의 대학 동창이에요. 청심요양원의 주주 중 한 명이고요. 양선아 씨가 설명했다. 그들은 동업으로 꽤 많은 골칫거리들을 처리했어요. 박민준 씨의 전 여자친구들 뿐만 아니라요. 대화가 끝난 후 나는 즉시 수연이가 소개해준 이혼 전문 변호사에게 연락했다. 나의 이야기를 다 듣고 일부 증거를 본 변호사는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다. 서유진 씨, 이길 수 있습니다. 이건 단순한 이혼 소송이 아니라 명백한 형사 사건입니다. 이제 반격할 시간입니다. 나는 USB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지옥 같았던 지난 한 달이 스쳐 지나갔다. 이제 끝낼 시간이었다.